싸우고 또 경쟁이 굉장합니다. 변방과 뭐가 중심이고 뭐가 변방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숱하게 변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모들을 잘했나? 근데 이것도 또 아니라고 합니다. 결론은 어느 쪽에서 나온 건 아니다. 단조하게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 이게 뭐예요? 네, 여러분 제가 물 분야에서 한 30년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어떤 체험이 좀 쌓였고요. 이거를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퇴임 하니까 정년퇴임 하기 전에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좀 꼭 좀 얘기 좀 내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물안경학회 장덕진 회장님, 그 다음에 상하수사학회 우리 박규영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창희 우리 전문위원께서 회의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저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영화를 좀 봐주시죠. 여기 추억의 명화를 잠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를 제가 아마 국민학교 때 저는 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그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1959년도에 감독에서 나왔던 배너입니다. 그런데 한 영화가 이렇게 촬영이 다 끝나고 시사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럼 시사회 때 그 감독하고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듣고, 이제 보고, 출연진들 뭐 참마다 다 나와서 이제 듣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이제 관객들도 일부 있었고 비평가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윌리엄 와일러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저란 말입니까?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놓고서 본인이 그렇게 희열을 느끼고 감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윌리엄 와일러가 이 영화를 이렇게 자기 작품을 놓고서 감탄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버트란드 러셀 경이 있죠. 이 양반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철학자자, 역사학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신데, 1970년대 서울에 계신 어느 모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이 영국에 이분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분 뭐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죠. 가셔서 이분하고 대담하면서 우리 러셀 경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랬대요. 철학과 교수님께서. 그랬더니 러셀 경이 금방 답변하셨는데, 기쁨을 갖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성을 발휘할 때 기쁨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 영화를 보고잖아요. 마차 경기에서 일부만 봤지만은 마차 경기가 토탈 12분 정도 되는데, 준비부터 시작해서요. 마차 도는 것만 해도 9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때 촬영했던 것이 1959년도입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셨겠지만 아주 박진감 넘게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아마 6개월 이상이 아마 들렸더라고요. 수많은 아마, 출연진들이 이제 참여해서 장기간 걸쳐서 이 9분짜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고, 이 창의적인 작품의 결국은 가장 큰 보상이 뭐였느냐?
생애의 희열을 느낀 겁니다. 여기서 윌리엄 와일러가. 오, 하나님이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한테 돌아와서요. 우리 인생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와 같은 큰 기쁨은 우리가 몇 번이나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많이 느낄수록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윌리엄 와일러가 이 영화를 제작해서 얼마만큼 수입을 얻었는지 이런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아주 신이 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기쁨 앞에서는 경제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한테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 화학생물공학부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처리 쪽으로 한 30년 이상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 대학원생들하고 좀 대화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창의성을 눌러보면 숱한 데피니션들이, 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친근한 것이 뭐냐면은 창의성은 오리지널리티, 새로운 것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중요해야 된다. 하이 퀄리티의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새롭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이 퀄리티 있고 또 오리지널리티가 없을 때는 그 창의성이라고 인정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의성하고 비슷한 용어에 그런데 이 창의성은 노벨상과 같은 위대한 업적만이 대상이냐? 이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연구나 교육이나 행정, 가사 등 주변의 크고 작은 일 모두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뛰어난 천재들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가 창의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대학원생들도 창의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부들을 잘했나? 근데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죠. 세 번째가, 그럼 성격이 아주 스티브 잡스처럼 성격이 굉장히 개벽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성격이 온화하고 마일드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지울 수가 없다고 이제 본 거죠. 네 번째는 이 사람 대부분 다 아주 출신들이 좋아가지고 부모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분이 굉장히 유복한 사람들인가. 러셀 경은 당연히 그랬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다입니다. 부자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부모의 직업은 또 천차만별이었고, 이것도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느냐?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었는가? 고위직 관료였는가? 아니면 고위직 인사였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보직 교수나 교사나 교수가 있는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있고 시스템 이노베이터가 있습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 어떤 주의 있을 때 결제를 잘하는 사람이죠. 이 오퍼레이터도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어느 총장님이 교육부 장관님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셨을 때, 총장님 장관하시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고칠 게 많은데 왜 그런 것을 못하고 나오셨냐고 물어봤거든요. 장관으로 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대요. 자기가 입지가 좁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답니다. 자기는 서류 나왔을 때, 부하들 갔을 때 결제 수리밖에 못한답니다. 지혜하고 다릅니다. 시스템 이노베이터가 창의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하고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수보다도 내 방에 있는 학생이 저보다 훨씬 더 창의성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학생이 훨씬 나았고 있죠. 총장보다도 일부 교수가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절대 이거 사회적인 지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 좀 잘 알아두시기 좀 바랍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가 뭐가 있나? 여섯 번째에 대해서 이 교육심리학자가 굉장히 고심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찾아냈어요. 보니까 2,300명 놓고 봤을 때 딱 요거 한 가지가 나중에 이제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의 테마가 되니까 이따가 제 마지막 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성을 구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은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가장 공감하고 있는 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의 1에 주변에 주목하고 중심축을 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중심축을 주변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네이션.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홍성욱 교수가 하는 겁니다. 과학철학 전공하신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창의성의 구현의 어떤 지침 넘버 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나 앞에서나 한 조직 내에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습니다. A가 중심에 있고 B그룹은 우리가 변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A가 핵심 부서가 될 수 있고 핵심 인물이 될 수 있고 B그룹은 기피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기피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B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라는 위치가 있을 때 항상 우리는 A를 부려하고 A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커다랗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의성에 이게 굉장히 역행하는 겁니다. A, B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혹시 전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여기서 만약 지방대학에서 공부하신 분 있으면은 서울대학교를 자기가 B가 지방대학이 B고 서울대학교가 A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하나에 들어보실래요? 서울대학교 학생 들어왔을 때 법대나 의대 간 학생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하고 또 A하고 B하고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의대 간 학생들은 다 똑같을 줄 아세요? 나 이제 인턴 레지던트 갈 때 요즘 인기는 어떻게 돼요? 안과나 무슨 성형외과 이런 쪽은 자기들이 A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요 정형외과 수술하고 그런 데 있죠. 이쪽은 자기들이 변방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치고 싸우고 또 경쟁이 굉장합니다. 변방과 뭐가 중심이고 뭐가 변방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숱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쪽에. 서울대학교요? 칭화대학교 여기 오신 것 같은데요. 이공계 쪽에서 한번 MOU를 맺으려고 그랬어요. 청와대학이. 발전성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갔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청와대학이? 자기들은 MIT나 하버드나 스탠포드 와서 자꾸 맺자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는 서울대학교가 변방이 되는 거죠. 중심과 변방 끝없이 변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살아가면서 이것을 끝없이 내함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럼 변방 있는 사람이 A를 쳐다본다. 중심만 자꾸 쳐다본다. 저건 상당히 현명한 처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B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예. A, B가 있을 때, 변방이 있을 때, 자기 둘변을 보고, 세컨드 원, 두 번째 원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A1 하나만 있을 때는 B는 분명히 변명이 있죠. 그러나 B 위치에서 A를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B는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대, 자기 중심으로 해서 세컨드 원을 그려서 두 개의 원을 그리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A만 봤을 때는 B가 변방이지만 두 개의 원을 합쳤을 때는 어떻게 되죠? B가 중심 지축이 이동해서 두 개의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A하고 B가 연결돼서 이 중심분, 인터섹션에서 뭐가 나오죠? 여기가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쪽이 창의성의 묘미가 이쪽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세상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양쪽 세계를 융합하는 것이 창의성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전부 다 수철이 하는 우리가 연구자죠. 수질공학 전공하는 연구자인데 우리가 A가 있을지 B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컨드원은 우리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자리가 어렸을 때 자라서 그 백그라운드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죠. 다른 식의 원을 스스로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교수는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때 도와주는 사람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례 1 한번 보시겠습니까? 1900년대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0년에 대학을 졸업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으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죠.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 너무나 물리 공부를 잘 못했죠. 그래서 교수들한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었고 추천서 낼 때마다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아주 그 양반은 물리학계에서 그때 내노라는 그런 물리학자가 다 A에 있을 때 자기는 당연히 아인슈타인은 B밖에 안 됐죠. 그러나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1902년도에 특허청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1905년도에 3년 뒤에 특수상대성 이론 비롯해서 광전자핵과 비롯해가지고 노벨상 한 서너 개를 딸 수 있는 것 같다. 핵심적인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특허청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인슈타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물리학과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친구 거, 물리학을 잘했던 친구 노트를 빌려가지고 그 노트를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졸업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취직을 못한 걸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특허청에다가 취직을 시켜놨죠. 근데 나중에 그 친구는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떠났을 때 1936년인데 이 그로스만이라는 친구의 부인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나는 늘 어딘가 어수선하고 사람들한테 쌀쌀 맞고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인기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니 나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힘겨운 삶과 마주하였습니다. 몇 년 후에 그로스만의 아버님 덕분에 특허청에 입사했습니다. 이게 1902년이죠. 이것은 내 생명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고 말았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적인 발전이 멈춰버렸을 거란 말입니다. 특허청 들어가서 3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엄청난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허청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변방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탈출구가 어디 있는가 보실래요? 물리학계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이제 변방이 있었는데 왼쪽 사진 보듯이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정신과 의사들 보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문제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 어머님도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근데 나중에 아인슈타인 누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시니치 스즈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죠. 우리 동네에 가면 스즈키 메소드가 있죠.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그 원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1920년대에 독일 가서 잠깐 체류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취미로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둘이서 친구처럼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 시니치 스즈키한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스즈키 씨, 상대성 이론은 직관에 의해서 떠온 것입니다. 내가 수학적으로 무슨 증명에서 절대 나온 건 아니고 직관에서 나왔는데 이 직관이 작동하도록 뒤에서 밀어준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물리학에서 변방했을 때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엄청나게 물리학계에서 업적을 남기었던 건 뭐냐. 물리학에다가 음악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바이올린 했죠. 여기서 받은 음악에서 오는 감성이 있잖아요. 요거를 물리학에다 갖다 접목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즈키한테 직접 자기가 한 얘기니까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컨드온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자기 세컨드온이 뭔가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밖에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잘 찾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례에 의해서 여러분 공학과 기술하고 인문학, 예술, 서도, 경영, 앱스를 결합한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이걸 결합해서 아이폰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스티브 잡스 공학과 기술, 컴퓨터 쪽에서 누구죠?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러죠? 컴퓨터에 관한 지가 아는 게 뭐냐고 그랬죠. 경쟁관계에 있을 때. 한 사람 벌써 세상 떠났지만. 스티브 잡스는 저렇게 빌 게이츠만큼 그렇게 컴퓨터에서 아주 능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경영을 합해서 아이폰을 만드는 결합시키는 이 능력이 있었죠. 세컨드온을 자기는 그릴 줄 알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포스터 갈 때 맥킨토시 컴퓨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말이죠. 박사학위 딸 때 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문방구 가서 글자 다 사다가 그 예쁜 글자 사다가 하나씩 붙여서 제가 피규어하고 탭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시간 걸고 답답했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갑자기 맥킨토시를 보니까 맥킨토시 가지고 뭐예요? 그 수많은 글씨체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세상에 정말 포복절돌하고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누가 했습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했죠. 스티브 잡스가 대학 다닐 때 서도를 가서 강의를 한 과목 들었대죠. 서도 과목을 들었대요. 서도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글씨체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글씨체에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 이 글씨체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연결 접목시켜가지고 아이폰에다 이렇게 맥킨토시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세컨드온에. 이 사람만이 대학 다닐 때 누가 컴퓨터 전공하면서 서도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걸 갖다 접목시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을 그리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을 제가 받을 때 상당히 이제 생각을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제 대학원생 지방대학에서 온 학생도 있고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공부도 되게 잘해서 연구도 잘할 줄 알았더니 평점이 막 4.0 넘는데 막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시켜보면 연구를 그렇게 못하는 애 있어요. 시험만 이렇게 잘 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방대학 학생도 뭐 친구 톡에서 꼭 박사과정 받아달라고 해서 박사 받았어요. 처음 한 1년 동안은 말이죠. 영어 논문을 못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전생에 너하고 무슨 내가 악연이 있길래 말이지. 내가 너를 받아가지고, 논문도 하나 지금 번역도 못 하는데, 너하고 내가 지금 박사학위 내가 지금 해야 되느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가질 때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학생들이 1년, 2년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학생이고, 적당히 이제 그만 좀 뒀으면 좋겠다. 군대는 안 가, 나는. 생각했던 그 학생이 창의성을 발현해서 내가한테 우리 집에서 그렇게 귀중한 학생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한테 뭘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안데슨이 지금 미운 우리 새끼 있죠? 저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이때 보면 여기 나와요. 미운 우리 새끼가 나중에 아름다운 백조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대학원생입니다. 그 안에서. 이 미운 우리 새끼를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읽었는데, 어떻게 오리가 이렇게 백조로 바뀌는지 말이죠. 그때만 해도 난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 했는지. 인재사 60 가까이 되면서 철이 들어서 내가 안데슨이 뜻한 바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인재사 내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제 대학원생을 보고서요. 그래서 학생 받고 그럴 때 절대 전 학교 옛날 뭐 지방 나왔고 어디 갔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의 창의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겠다. 그렇게 새삼스럽게 나이 들어서 좀 배우고 그렇습니다. 예. 창의성이 구현할 때 중심축을 이동하라고 그랬죠. 중심축이 A를 중심으로 해서 B, C, D, E, F, G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저거는 남한테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저걸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우리는 가정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자란 상태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마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인간 실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갈 정도거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는요, 우리가 창의성 해갖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막 크게 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뭐 나왔다고 그럴 때, 우리 신문에 나오는 건 되게 어떤 것들이죠? 로맨틱 버전이에요. 다 끝나고 나서 다 성공되고 된 거 있죠?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창의성 하면 굉장히 멋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창의성을 볼 때 이 프러스트레이션 버전 있죠? 이 좌절의 버전도 우리가 이걸 모르면 절대 좋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해보실래요? 다음에. 네. 네. 걸림돌 첫째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생존 본능의 유전자들. 이거 잘 봐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처음에 참 괜찮은 나와서 요거 나와서 누가 옆에 던졌을 때, 교수한테 주었을 때, 아니면 옆에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주었을 때 반응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너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했다고 해서 막 칭찬하고 막 격려해 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좋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느 철학자가 19세기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has been said that every novel idea in science passes through the three stages라고 그랬죠. 세 번의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People say it isn't true. 믿지 못하겠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이것을 정말 사실한 걸 증명을 하면은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건 맞는 거는 같은데 so what?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not important 하고 두 번째 이게 또 frustration 주는 단계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중요하다는 것들도 밝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여러분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력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거 다 맞고 중요하고 다 그건 어그리를 하겠는데 있으나 새로울 것도 없잖아. 옛날부터 네가 했던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좌절을 한번 줍니다. 요거 말이죠. 우리 대학원생들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 못 넘어서면 절대 좋은 작품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나 뭐 동료들 다 과학자들 이 대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변화를 두려워하는 생존 본능의 우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적응된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새로운 거 나오면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예. 스티브 잡스가 저렇게 해서 아주 그 자체를 마음대로 변호식을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스티브 잡스한테? 너 서도체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아, 그럼 그거 정보관들이 만든 건데 그거 가지고서 뭐 네가 뭐 창의성 있게 했다고 그러느냐. 컴퓨터도 뭐 네가 오리지널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스난 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죠. 여기가 정말 컴퓨터 전공도 아닌 사람이 서도도 전공한 사람이 두 개 합쳐갖고 만들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창의성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 음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빌 게이츠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 아래 정말 새로운 것은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자기도 많이 시달렸다는 얘기죠. 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뭐 운영책이 나왔을 때 얼마나 베껴 먹었다고 사람들이 욕했습니까? 자기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나온 얘기가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린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성경 전도서 1장 9절을 보세요. 이게 성서에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거죠.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조합입니다. 예? 이스난 니우라고 하고 자꾸 얘기할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건너셔야 될 하나의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막 현해탄 컴플렉스 맞을까요? 현해탄 컴플렉스가 창의성의 커다란 갈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대 우리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의 자연과학 기술은 형편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이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3.1 독립 만세운동할 때 있죠? 1919년대 동명이슬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불러다 놓고 상대성 이론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정말 19년도에 우리가 뭐 과학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기 있었던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힘겨 어렵게 해서 현해탄을 건넜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교, 교토대학교 뭐 등등해서 소피아 대학 그런 데서 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는 게임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좋은 지식들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현해탄을 놓아서 저희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뿌려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고맙게 받았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 자연과학이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대 외국 유학파 과학기술 인으로부터 배운 점이 뭔가 뭘 배웠죠? 우리는 배웠어요. 이분들은 지식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식의 창조자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도 똑같죠. 외국에서 강의 들었던 거, 거기서 연구했던 거, 그거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가난한 지식의 굶주리는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셨죠. 전달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 지식은 많이 받아갖고는 깜짝깜짝 놀랬죠. 엄청나게 놀랐고 일본을 갔다가 존경의 대상의 나라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내 실험실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주변에다 얘기했을 때 많이 버림도 받고 아주 질시 대상도 되고 자질을 느끼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 그게 꽃이 펴가지고 우리한테 커다란 기쁨을 안겼다는 있죠. 이 과정을 보여주는 지식의 창조자의 역할을 못 하셨습니다. 예? 이걸 우리는 좀 비판적으로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노벨상이 못 나오냐고 자꾸 막 그러잖아요. 창의성 있고 강의라고 그랬죠. 내가 창의적인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못 받은 사람이 뭘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라고 좀 그럽니까? 이거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지식에 단절돼 있죠. 현해탄 건너서 그분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해줬지만 창조자의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과학기술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은 저는 마찬가지죠.
강의실에 들으면 너무나 지났던 동경만 가잖아요. 나도 빨리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동경대학교 유학 가야겠다는 생각. 동경시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위축감이 돼가지고 일본 애들 와서 컨퍼런스가 뭔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저 80년대도 그랬어요. 뭔가 주눅드는 거예요. 동경대학교 교수 만나고 그러면요. 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세 번째가 의존감이 생깁니다. 뭔가 오리지널티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미국 가서 가져온 거고 동경대학 가서 가져왔지 않냐. 저거는 가져오는 거 좋지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뭔가 새로운 거는 한국이 이 땅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밖에서 가져오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존감이 이렇게 쌓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환경공학교에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우리 학교의 난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걸림돌을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 걸림돌을 넘어서야 되겠죠. 애플로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하면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서 넘어가려면 인간이 일하는 무슨 동기를 봐야 되잖아요. 동기. 이게 아까 말하는 6번째 내가 답변을 못한 거 있죠. 2, 300명의 공통점하고 관련됩니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동기는 뭐냐? 첫째가 생계수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여러분 창의성에 이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교수니까 말씀드리지만 교수의 연병을 갖다가 논문 편수 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젊은 교수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논문다운 논문을 잘 못 쓰니까 시간 걸리는 거는 그죠? 연말에 가서 인센티브 줄 때 너무너무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아류의 논문을 자꾸 쓰면 되잖아요. 두 번째가 프로모션 승진이죠. 조교에서 부기소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오잖아요. 논문 편수가 10배 이상 되고 그러잖아요. 자기 거 논문 제대로 된 거 하려면은 시간 걸리죠. 못합니다. 아류의 논문을 써서 빨리 SSI 논문에다 빨리 내야 되죠. 예? 아류의 논문들. 이것도 창의성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영도력이 있습니다. 영도력. 예?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죠? 아마데우스를 프라하에서 촬영했잖아요. 근데 아마데우스를 초연했던 그 장소에 영화 촬영을 했어요. 그 건물 그대로 남아있어요. 프라하에. 근데 그 밀러가 말이죠. 밀러 그 감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날 촬영할 때는 감독이 잔소리가 전혀 필요 없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차르트의 현신이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배우들이 그렇게 열정을 바쳐서 연기할 수가 없더래요. 모차르트는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이 영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모차르트가 이 자리에서 자기 앞에 초연한 이 오케스트라 박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연기를 하다니 이게 영도력입니다. 이쪽에. 이게 됐고 이건 보통인으로서 근데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모차르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명 가지고 하죠. 교회 나가시는 분은 왔잖아요.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보통인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이 여섯 번째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걸림돌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답변을 찾아보시는데 이 영화에서 이 라따뚜이 영화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30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답변 한번 찾아보세요. 파리에서 유명한 어떤 레스토랑을 열었잖아요. 그 레스토랑 열었는데 어느 날 미식가라고 그러나요? 감식가죠. 파리에 그 유명한 감식가가 와서 라따뚜이라는 요리를 왔을 때 요걸 놓고서 감식하러 왔잖아요. 그 양반이 어떻게 됐어요? 맛보고 감식이 아주 좋았다. 그럼 어떻게 돼? 르몽드에제 나와서 대서 특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미슐란, 기드 미슐란 별스타 3개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값이 막 3배로 떨어도 괜찮잖아요. 같은 요리라도. 근데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아주 절제절명의 어떤 그 순간이 왔을 때, 자, 이 감식가가 와서 자기 맛보면서 라따뚜이가 무슨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야채 요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으면서 왼손이 어떻게 만년필을 들고 있죠. 자, 먹으면서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이제 신문에다 보내야 될.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잠깐 보시죠.
They must be joking. 됐습니다. 네. 저희 딸내미가 아빠 이 영화를 꼭 같이 보자고 그래서 딸내미하고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가 나중에 답변을 준 거하고 이 영화가 제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식과가 라따뚜이를 먹었습니다. 뭔가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마셨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뭐라고 돼요? 어렸을 때 유치원 갔다 와서 배가 고팠을 때 그때 엄마가 해줬던 그 밥 그것이 떠오르죠.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볼 때 요 감식과가 왜 됐을까? 그때 기가 막힌 그 쾌감 그 맛이 있죠. 그걸 계속 맛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요리를 전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식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답변은 이거였어요. 그 교육 심리학자가 뭐를 했냐면요. 어릴 적 맛본 희열이었습니다. 나중에 노벨상을 받든 뭐 됐든 간에 무상 잡히 나왔든 간에 그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그거하고 어릴 적에 거기서 맡은 체험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뭐가 있더래. 반드시 뭐가 있더랍니다. 희열이 있었습니다. 희열이.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느끼고 싶어서 쭉 가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라따뚜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번 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인간이 맛본 희열은 간직되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어릴 적에 맛봤던 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여기서 결국 벗어나지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 와이프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줬던 음식이죠.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는 섰다도 잘했어요. 섰다도 하고 그 다음에 포카도 막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졸리다가 섰다를 한다? 그럼 기숙사에서 말이죠. 밥 먹고 나 8시부터 한번 섰다 한번 쳐보세요. 새벽 6시까지 저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간지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그거 다 마찬가지죠. 포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섰다 하면서 38 광땡을 한번 맛봤을 때 그 쾌감이 있죠? 여러분 맛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맛봤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또 한 번 맛보고 싶은 거죠? 또 한 번 맛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 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새벽 6시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가르잖아요? 이게 창의성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똑같아요. 포카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스트레이트 플래시 한번 잡아보세요. 평생에 한두 번 잡는다는 거. 한 번 잡고 나면 말이죠.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또 잡고 싶어지지 않았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걸림돌을 넘어가는 추진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들은 실험실 내에서 우리 고유 아이디어 가지고 낑낑대면서 학생들하고 씨름하고서 나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거친 다음에 큰 혀를 맛보는 거 이거를 학생한테 심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맛을 한번 본 학생이 나중에 기업체에 취직하잖아요. 건설회사가 됐든 수리회사 들어갔을 때 그 오너가 일본이나 미국 기술 같은 거 자꾸 모방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빨리 프로피트만 내라고 그럴 때 이 학생은 안 쫓아갈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건 38 광땡 잡았을 때 쾌감하고는 다르죠. 갑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건. 38 광땡을 잡기 위해서 노하고 혼자라도 뭐 할지 모르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맛을 본 희열은 간직되며 되풀이하고 싶어집니다. 이거는 어린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교수의 우리 수출이 쪽에서의 하는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3점 해주실래요? 네, 잘 안 되는데. 네. 이것이 걸림돌을 넘어설 추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주세요. 동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해주세요. 눌러주실래요? 네, 뭐 있느냐? 희열이 창의성으로 간다는 사실. 자, 이거 마찬가지죠. 창조경제의 핵심은 뭐냐? 요새 창조경제 그러는데 핵심은 중심축을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창조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걸림돌을 넘어서 희열의 맛을 느끼게 하는 창의적인 연구실 기관,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고, 특히 여기 계신 여성 우리 과학자 여러분들, 어릴 때 애기 키우다가 애기가 밖에 놀다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비웃음 받고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가 그때 손을 꽉 잡아주세요. 예? 누가 뭐래도 엄마만은 널 믿는다고 하세요. 예? 그 학생이 나중에 창의성을 발휘할 때 40대, 50대, 60 먹었어도 그 엄마의 힘 때문에 어머니는 저 세상 갔을지 모르지만 그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성의 결실은 뭐냐? 창의적인 작품을 나왔을 때 생의 기쁨을 만끽한다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줘서는 게 아니라, 그죠? 창조 경제처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고, 내가 너무 기쁘니까 이걸 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시스템에서 이노베이터가 되죠. 자기는 어떤 시스템에.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주변 조직 기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의 영향을 미쳤을 때, 그 다음에요, 자존감이 앙양이 되죠. 이때는 시스템에 반드시 자기가 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보다도 학생이 훨씬 더 창의성을 발휘할 때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앙양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인간의 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도 학생 봤을 때, 그 아까 얘기했죠. 미운 우리 새끼가 아름다운 백주로 바뀐다고 그랬죠. 학생이 그렇게 매력있게 보일 수가 없어요. 탤런트처럼 이렇게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창의성 때문에 이런 매력을 풍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출신 대학, 직업의 종류, 지고와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방대학을 나왔든 연고대를 나왔든 서울대학교 나왔든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직업의 종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지위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더 밑에 사람이 더 많이 맛본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건강한 마음이 싹 트죠. 아까 중심과 변방을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로 평생을 그걸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변방이 있을 때 자꾸 중심 쳐다보지 말고 세컨드 원을 구해가지고 자기 독특한 게 냈을 때 이렇게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찾아가는 공론장 창의성의 묘미에 대해 강연해 주신 서울대학교 이정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의성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조금 간단히 요약해 주시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를 강조하면서 창조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자는 것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창조 경제를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국민들이 어떤 창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생각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토양도 이렇게 조성해주고 자세를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창의성에 대해서 새삼 그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네. 그렇다면 왜 창의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창의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창의성을 생각할 때 어떤 창조 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이전에 네. 우리가 자기 어떤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돼서 어떤 그 창의성에 의해서 어떤 업적을 내게 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엄청나고 크다고 생각하고 네. 이것은 세상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 그 기쁨을 개인한테 네. 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과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중에요, 그 쿼럼 센싱에 대한 끈질긴 네. 연구를 하셔서 마침내 그 블루오션의 길을 여셨다고 하신 부분이 제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예, 결국 이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시스템 오퍼레이터와 시스템 이노베이터 중에서 이 시스템 이노베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사점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시스템 이노베이터가 되기 위한 핵심 비법이 있다면 하나만 전수해 주시겠어요? 우선 창의성이 이제 발현이 되려면은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그 쿼럼 센싱에 의해서 네. MBR에서의 그 고도 하패스를 처리하는 네. 그런 시스템은 물론 제 아이디어에서 나왔지만 네.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돼서 네. 실제 프로세서로 이렇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창의성의 구현의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다른 연구자들, 다른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또 기업체에서 설계하시는 분들, 이런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그 통합된 네. 길로 같이 갈 때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과제가 네. 우리나라에서 원천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서도 네. 세계적인 어떤 그 유명한 프로세스로 네. 발전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이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한 가지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보통 그 지면상에서 신문 지면상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끝까지 다 가서 완성된 성공된 케이스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성공적으로 창의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에 많은 그 걸림돌이 있게 마련인데 이 걸림돌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제 가정에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대개 어린이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인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인정을 받고 돌아왔을 때 엄마만은 애들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다른 사람 누가 너의 아이디어를 인정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엄마인 나만은 꼭 믿는다고 자신감을 심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사연이 돼서 한 60 먹은 사람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창의성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를 격려했던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과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